같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예. 페이지가 175쪽. 저순후기 경제적 기반부터 갈게요.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연휴 기간이 좀 되게 길어졌어요. 그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냅다 놓으시면 안 돼요. 가족과 얼씨구 좋다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뭐 가족 모여서 뭐처럼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막 땡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수험생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내년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그냥 나 죽었냐고 그냥 잠수 타야 돼요. 오케이?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죠? 명절 앞두고 가족하고 신나게 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순후기의 경제적 기반 가겠습니다. 후기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되게 많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특히 경제적 부분이 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모내기죠. 한자로 이양법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게 전후기예요. 그죠? 조선후기에 우리나라의 이양법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화됩니다. 누구나 다 모내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수확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죠? 모내기가 우리 시대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언젠가요? 처음?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처음 유입됐어요. 고려 처음 유입됐고, 조선 초기는 어떻게 됐나요? 국가에서 널리 권장했나요? 제어를 했나요? 제어를 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모내기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물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거의 되게 정부에서 제한했어요. 많은 부분을 제한했죠. 물 문제 해결되기까지는 좀 제한했다. 그 전까지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뭐였을까요? 직파법이었죠. 벽실을 물에다가 바로 뿌려서 성장하게 만드는 제도였죠. 근데 그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뿌리고 난 다음에 이게 땅에 착석하고 성장하는 데까지 50%도 성장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죠? 우리가 심어서 100% 성장한다는 보장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90% 이상 정도 성장해야 되게 내가 생사를 먹고 남을 정도 쌀은 수확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원래 출발점 뭐였다? 직파법, 직접 벽실을 뿌리는 거였다. 물 위에다가. 생산률이 떨어지더라. 그 고려 후기에 처음 유입되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더라. 물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다. 그러나 일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홍들은 정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정신을 통해서 해보기 시작하더라. 전후기는 일반화되더라. 일반화됐다는 게 뭐죠? 가장 기본적으로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큰 게 뭐예요? 국가에 만든 게 마을 단위의 커다란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우리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보유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좀 멀어지는 지역은 좀 되게 불편하죠. 물이 한참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죠. 보. 우리 논이 이 부분이라면 오른쪽 책 페이지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자기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양의 쉽게 해서 커다란 웅덩이죠.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보장하게끔 하는 거죠. 그걸 비축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논에도 물을 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 저통기가 되면 어떻게 일반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죠.
우리 주식이 쌀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죠? 지금은 쌀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쌀 생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식이 해결되죠. 그리고 남는 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판매해야 돼? 판매해야지. 그럼 시장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쌀이. 결국은 그게 어떻게 상품화 작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물건 내보내야 돼? 먹지 않은 거 물건 내보내야 돼? 좋은 물건 내보내야 사람 소비자가 구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지금 마찬가지죠. 시장에 갔는데 A, B, C급이 있다면 A급이 눈에 들어오지 C급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쓰던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쌀이잖아요. 주식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네. 달라진 모습 꼭, 원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꼭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의 변화 부분에 상품 작물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상품 작물.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경제가 발전한다. 네, 되게 중요하죠. 대동법이라는 단어가. 지금 내가 가지치기 하고 있어. 필요 없는 거 제낄 거예요, 그냥. 꼭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들,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시험장에 가기 전에. 대동법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데서 아주 특별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죠. 이건 강해군식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을 내는데 되게 불편했죠. 네,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대동법이었던 거예요. 네. 현물 대신에 뭘 내는 거죠? 이거잖아요. 즉, 현물 대신에 쌀이나 포나 동전으로 내라는 뜻이에요. 혁신적인 거죠. 네. 우리 시험에 2023년에 우리 기출 문제죠. 올해. 기출이에요. 그럼 내년에 시험 보신 2024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안 나올 거야. 올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세금 제도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조용조 중에서 조와 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나온다면, 올해 나온다면. 이건 제일 밑에 있는 특산물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나오지 않겠지만 대동법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라 할까요?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잡아야 돼요. 기본 이론은 잡으셔야 돼요. 자, 대동법의 상품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표적인 작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주식이 쌀이었는데 쌀을 생산하고 남는 걸 잉여물을 갖다 팔았어. 근데 그거에도 별도의 물건이 만들기 시작됐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카. 모카도 되게 중요하죠. 모카가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고려 말이죠. 네. 누가 가져오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고려 말에 들어왔다. 조선 초기에 일반화되기 시작하더라. 바로 일반화되기 시작하더라. 되게 좋아졌죠. 목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땔감을 떼서 난방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죠? 난방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죠. 그 전까지는 삼비옷을 입어서,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름에 입는 옷을 입었다. 바람 슝슝슝 들어오는 옷을 입었다. 그럼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겨울은 우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두꺼운 옷도 있고 밖에 아웃도어를 하나씩 다 걸치잖아요. 겨울 되면. 그죠? 이 정도 되면 우리 겨울을 지내려 하는데 그 시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화라는 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조선 초기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난방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불 있죠. 덮는 이불도 되게 솜 이불을 덮어서 되게 난방의 취약점을 좀 보완하더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들. 이게 결국은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상품화 작물 시중에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쉽게 여기 요즘 말하면 돈 되는 작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만 가지고 농사짓던 시절에서 되게 돈을 벌 수 있는 작물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잉여 작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구마. 밑에 바로 밑에 수정 위에다 말았군요. 담배로 가야 되겠군요. 담배. 이거 공무원 시험에 한번 기출됐죠. 그 담배에 대한 단독 문제를 한 2번 정도 기출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죠. 뭐 영어로 치면 시가레트, 타바코 여러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말은 담배로 쓰이고 있습니다.
담배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담배는 우리가 보통 17세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담배 피우신 분들, 내가 왜 담배를 피는지, 그리고 담배를 내가 언제부터 피웠는지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썰을 좀 최소한도 알아두셔야 돼요. 담배 피우신 분들은. 그 선생님이 옛날에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이 썰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역사 선생님이 담배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담배 필 때니까 지금은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몸이 너무 좋아져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 역설적으로. 그렇죠? 아마 몸이 계속 좋았다면 아마 담배를 안 끊었을 거예요, 지금도.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나라에서 왔다는 썰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임진왜란 전에 왔다는 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물어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후기야. 조선 후기야. 통상 물어본다면 어떻게? 조선시대에서도 후기에 우리가 피는 담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뜻이에요. 일본에 들어왔다 해서 이걸 남초라고 불러요. 북쪽에서 왔다 해서 이걸 북초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초, 북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 사료가 나온다면 이거 나올 거야. 남초가 핵심 포인트야. 북초는 나오지 않겠지만 담배를 남초라고 한다. 남쪽에 들어온 연초다 이런 뜻이에요. 남쪽에 들어왔다는 얘기 뭐죠? 이리 봐봐, 이렇게. 일본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경상도나 전라도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쭉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됐다. 북쪽도 마찬가지. 북쪽에서 쭉 서울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을 뭐 알아라? 담배를 알아라? 남초를 알아라? 남초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 속에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재, 임삼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920년대가 되면 이 남초가 전매제가 되죠. 1910년대 한번 했다가 실패하죠. 그죠? 전매제란 말은 정부만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담배를 갖다가. 일반인들을 통제시키는 거죠. 국가의 독점 사업으로 잡아가겠다는 뜻이죠. 네.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담배는 전매청에서만이 담배를 판매했어요. 전매청에서만. 요즘은 달라졌죠. 네. 누구나 다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덤으로 10년대 전매제를 일제강점기 실패했지만 실패하고 20년대 담배가 다시 전매제로 왔다.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생산하고 국가가 판매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왜일까요? 독점 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매제라는 얘기. 자, 그냥 쉽게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어려운 얘기 아니야. 서프트한 내용인데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온다면.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 있자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가 올라가면 안 돼. 삼국시대도 올라가면 안 돼. 고려 들어가면 안 돼. 조선 전기도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최소 맥시멈? 조선 후기야. 최소한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돼. 옛날에 있자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면 와 진짜 옛날 얘기인가 생각하면 안 돼. 17세기야. 우리 21세기는 맥시멈 해봐야 400년 전이야.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식으로. 구황작물 가죠. 고구마, 감자. 이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일본에서 영조 시기에 우리나라 공부 다 하시고 우리 영조할 때 공부 다 했어요. 그죠? 감자는 앞에다 살짝 이렇게 붙여볼까요? 북자를 붙여볼까요? 청으로부터 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 가면 북감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감자와 고구마를 같이 막 써. 감자라고 이게. 어떤 지역에 가면은 또 구분을 안 해가지고. 우리 지금 21세기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죠. 감자와 고구마 구분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감자와 고구마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게 일본에서 왔느냐, 이게 청에서 왔느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말장나는 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두 개 다 잡아야 돼. 고구마는 우리나라에 일본에 가서 우리가 통신사로 갔던 애들이 쓰시마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 걸 보고 아 우리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구황작물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기출 문제입니다. 네, 영재도 들어왔다는 얘기. 청에서 들어왔던 거 앞에 북자만 집어넣는데 네. 북의 동거니까 청나라겠지. 북감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공업에 관련된 얘기 가겠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네, 앞에 거는 그냥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공업 발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장안이 있을 겁니다. 공장안 체크하셔야 돼요. 공장안. 이걸 이해해야만이 전체 우리 수공 전체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이해도가 좀 높아지길 바랍니다. 공장안이라는 거 보죠? 수공업자들에 대한 명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출석부와 비슷해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등록을 해서 명부를 만들어 놨어요. 수공업자 명부라고 보통 우리 출석부 하듯이 그 명부예요. 이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있어요. 왜냐하면 수공업자들은요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품의 의무가 있어요. 네.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물건을 잘 만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뭐 농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 뭐 다양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 공장안이라 불러요.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가가 없어요.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고 난 다음에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 혜택은 조금 있어야 되잖아. 공짜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보통 만드는 사람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정남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군역의 의무를 면해줘요. 이건 좀 면제해 줍니다. 군대 가는 분. 그래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만들어 납부해야 되잖아요. 군대 면제해 주는 것 대신에 평생 동안 납부해야 돼. 우리 남성은 어떻게? 차라리 한 2년 군대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 동안 만들어 납부하는 것보다 한 2년 가서 고생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공장안이라 불러요. 자, 언제부터 어디까지?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게 계속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보시면 납포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 납포장 제도라는 게 완전히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조라고 되어 있죠. 정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조 때가 되면 납부하세요.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뭐로요? 포로요. 포로 뭐 옷감 얘기하는 거야. 옷감. 옷감 원단을 얘기하는 거야. 현물 대신에, 그죠? 봐. 현물 대신에 옷감 원단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납포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장인들이죠. 사람들, 그죠? 수공업자 장인들이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 해서 그걸 장인세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공업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장인세만 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판매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무상이었잖아요. 달라지는 모습이 납포장에서 보이고 있어요. 핵심은 정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조가 세금 제도를 확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는 게 등장하고 선대제 수공업이 필요해요. 자,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봐봐. 공장한 사람들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라든가 지자체에다가 납품의 의무가 있었다. 그죠? 납품 의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신에 이걸로 납부해버렸잖아요. 세금으로 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쓰고 싶은 물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공짜로 쓰던 물건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드립니다. 자, 한글로 공짜로 쓰던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그런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공직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 공직자가 되어라 한다면 여러분 가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데스크죠. 제일 먼저 책상 받아야 책상 없으면 끝난 거잖아. 그죠? 데스크에 가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었겠죠. 개인 PC를 다 하나씩 지급될 거니까. 왜? 업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라 한 다음에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개인 PC를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지급해 준다고. 그럼 거기 사용되는 A4, B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문구사에 막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관공서에 다 비품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사서 쓰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개인적인 지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거 안 맞잖아요. 내가 공적 업무를 하는데 내 사적인 돈의 영역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 받은다고? 이거저거 띄우고 나면 남도 가요 없게?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맞지.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사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돈이 있으시면 여유가 있다면 사서 써도 상관없죠. 좋은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신 납품하는 업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무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더라. 공적 업무를 한다 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공장안이 아니에요. 그냥 업자예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쉽게 해서. 비즈니스맨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물건 넣어주고 중간 이익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치면 도매상들이에요. 쉽게 해서. 살짝 바꿔보자. 요즘 말로 치면 뭐다? 도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도매에서 소매점에 넘겨주고 중간 이익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납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인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봐봐. 인천시청에서 A4 한 1000박스를 갖다가 납품해달라고 요구해요. 엄청나게 들어갈 거야. 시청에서, 군청에서 또는 시단위, 읍단위에서 A4, B4, 그 다음에 잉크 엄청나게 들어갈 거야. 그죠? 아무리 전자가 됐다 치더라도 문서는 문서거든요.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공인은요, 납품하는 사람들이지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A4를 만드는 제지 공장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제지 공장에다가 의뢰를 한단 말이야. 뭐, A4 몇 박스? 1000박스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이 공장에다가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대금을 선불로 주세요. 이렇게. 내가 물건을 1000박스를 만들어 놨더니 안 찾아가거나 500박스밖에 안 찾아가면 내가 적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대지 송업을 그래서 누구에게? 공인들에게 선불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선불을 요구해. 네. 뭘 방지하게 하죠? 방지하게 한 거죠? 적자를 방지할 목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니네들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1000박스를 만들어놨는데 니네가 안 가져가 버리면 난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속된 말로 나는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재고 쌓이는 거잖아요, 물건에. 그죠? 물건은, 제조업을 하신 분들이 물건에 박스가 쌓이면 어떻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선대제 승업이라 불러요. 자, 선대제 승업 시험이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 보겠습니다. 기출이에요.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인과 선대제 승업, 이 두 사람 어떻게 죠? 공생관계라고. 맞죠? 공생관계잖아요.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 오더를 주문하는 사람,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 공생관계잖아요. 필수악의 관계, 필요악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흐름은 일단 공부하는데 흐름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시험 요소는 이거예요. 그러면 공인이 돈을 더 잘 벌까요? 선대 수업을 하는 돈을 더 잘 벌까요? 물어본다는 거야.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공이 돈 더 잘 벌 것 같아요.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두 번째, 선대도 공장 운영하는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비등비등 하네요. 그죠? 손 안 든 사람 뭐야? 얘랑 모르겠다. 이제 처음 하는데 모르겠다. 네.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공인이 훨씬 더 잘 법니다. 누구에 비해서?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길에 맞춰서 납품해야 된다고. 그죠? 네. 길에 맞춰서 납품하는 이거마저도 되게 힘들었다. 빡빡했다. 그러니까 이익은커녕, 야, 다음 달 말까지 이거 1000개 만들어줘. 되게 빡빡하다는 거야. 그래서 길 마치 그 급였지 돈을 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돈을 잘 버는 거야? 이 공인들이 돈을 잘 벌어. 그럼 길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납품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납품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인천시청, 부평시청, 서울시청, 수원시청 여러 군데서 납품할 거 아니야, 이 업자들이. 그러면 먼저 물건을 납품하면 어떻게 해? 보관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실고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도매하신 분들 되게 커다란 사무실도 필요하고 커다란 창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나 지금 이거 똑같지 않나요? 지금 이것은? 그죠? 여기다 보관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도고라고 불러요. 네. 거기 나와 있죠?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라고 합니다. 일종의 도고는 창고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를 하는 업자라는 뜻 두 가지로 써요. 둘 다 맞아요. 보관하는 창고를 도고라고도 하고 이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네, 도고라고도 해요. 같은 말로 쓰여요. 도고란 말 같이 써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뭘 할까요? 한 사람이 영업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매점매석 현상이 벌어져요. 매점매석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사람만이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고라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이 사람들을 예목장수라고 칭해요. 이건 기출 사료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고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칭하더라. 도고를 애목장수라고도 칭하더라. 사료에 나오기 때문에 꼭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 도고에 대한 스토리를 이용해서 소설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즉 매점매석을 소재한 국어 시간에 나오고 역사책에 나오는 거. 우리가 매점매석하면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특정 기업이, 특정 누군가가 독점 판매하고 독점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경쟁해야만 어떻게 가격 구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봐볼게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후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런데 매점매석을 하게 되면 도굴한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거야. 그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박지효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어요. 소설 제목 아시는 분? 아는 사람 있네요. 네. 허생전입니다.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기출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선택지도 나올 수 있어요.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 조선시대 양반의 꿈은 뭐죠? 오로지 양반들은 과거 시험 때 출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과거 시험을 준비하겠노라고 마음 먹고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신에 경제활동을 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누가 해줘야 되죠, 그러면? 결혼했어요. 예전에 결혼을 빨리 했던 시기니까.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경제활동을 해요. 조선시대 부인들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죠. 지금처럼 여성들이 경제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주로 하는 게 옷 만드는 일을 해요. 주로 바느질을 해서 품삯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과거시험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10년 공부하고 과거시험 보겠대요. 그냥 8년쯤 됐을 때 이제 마누라가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것도 길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남편 뒷발이 자는 것도 한두 해지 이게. 8년 동안 해봐요. 그래서 막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매일 자기는 이렇게 진짜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맨날 책만 읽고 있잖아요. 주구장창. 경찰동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짜증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허생이 자기 와이프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서울에, 이 당시에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들이 신분 계층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선후기의 신분 계층 중에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예국에, 즉 청나라에 주로 들락날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로 통역하신 분들이에요. 통역, 중인 계급이에요. 네, 주로 중인 계급들이 있죠. 중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이 중인 계급들이 주로 통역 역할, 청나라 말하는 통역관들이 청에 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100원에 사가지고 와서 막 1,000원, 2,000원에 팔아. 어떤 특정한 물건을. 그러니까 통역관들이 한 10명 가면은 한 명만 청나라 말하고 9명은 청나라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돈벌이 하러 가는 거야. 청의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10배 이상 튀겨 먹는 거야. 이제 가셨죠? 그럼 이 사람들 당연히 어떻게 땅 짓고 헤엄치기지. 생각해봐. 엄청나게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밀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하러 갔다가 우리나라에 팔면 돈 되겠다 싶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팔아.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돈을 왕창 벌어. 이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돈을 요즘 말로 빌리면 한 10억 정도 빌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성에 가. 안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안성 장터가 되게 컸어요. 전국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생산되는 모든 물산들은 전부 다 안성으로 모인다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추석 꼭 같은 이 시기였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과일값이 되게 비싸졌죠. 특히 배, 사과는 우리가 꼭 제수용품은 꼭 필요한 물품들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1,000원씩에 사요. 예를 들자면 개당 1,000원씩 산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당 1, 10, 100, 1000, 만원에 판매할 수 있게끔 가격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0원에 낮게 500원 판매된다 쳐봐요. 사과 하나에. 예를 들어서. 근데 허생이 안성해 가지고 가격을 쫙 봤더니 500원이야 전부 다 하나에. 그래서 3배 가격을 지불해요. 3배 가격을.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도매나 소매하신 분이 3배 값을 현재 시세의 3배를 지불하겠다면 팔까요 안 팔까요? 다들 물건 가지고 창고에도 막 쟁일 거야. 제 것도 사주 계속 할 거야. 3배 가격에 샀잖아요. 근데 딱 추석 명절이 딱 되니까 정작 소비자들이 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을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팔 물건이 없는 거야. 세상 안 올라가는 거야. 요즘 말 좀 속들 말로 아도를 친 거야. 이거 내가 다 살 거야. 다 산 거야. 그리고 창고에다 가득 재겨놓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비자들이 마우성이야. 아니 사과 배는 없어요? 내일 모레 명절 제수용품인데. 그래서 물건을 갖다 팔았던 상인들 있지. 상인들이 다시 10배 가격으로 다시 사가지고 판매해요. 그럼 누가 본 거죠? 허생이 돈 번 거야. 되게 머리 좋은 것 하지만 박지원이 열아일을 쓴 박지원이 뭐야? 이미 청나라에 가서 이런 걸 봤어요. 매점 배석하는 부분. 그럼 이건 매점 배석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야.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매점 배석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이걸 교훈 삼아 쓰는 게 허생전이에요. 허생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 꼭 보셔야 돼. 허생이라는 스토리, 허생전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후기다. 시대를 모른다 무조건 후기다. 쓴 사람을 물어본다. 박지원에 대한 얘기다. 실학자로서 박지원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물어본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사상 보죠. 발전사로 갑니다. 도구에서 사상으로 갑니다. 개인사자입니다, 이제. 요즘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사상이 등장합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지역별로 하나씩 나타납니다. 보시면 뭐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들이 루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반도라는 게 딱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라 북쪽에 들어오는 거하고 남쪽에 들어오는 게 딱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다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에요. 서울도 있죠. 서울 보통 한강을 중심으로 했던 이걸 경강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강상인. 경강상인 이런 식으로. 청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많은 사상들이 등장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더라. 됐죠? 이 정도까지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흐름을 쭉 잡으세요. 조선 후기에 상품을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어떤 과정들 하나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176쪽가요. 광업에 대한 적입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요. 가끔 선택지 지문 정도로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박스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광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산 개발하는 거니까. 15세기 국가가 직접 경영했다. 사적 경영을 못하게 만들었다. 16세기 농민들이 부역을 거부하고 사채 허용으로 광산 개발이 촉진되다. 사채란 말은 개인이 채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은 뭐 돈 빌리면 사채가 아니고요. 사채라는 것은 개인이 석탄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허용됐다는 뜻이에요. 국가 통제에서 사채로 넘어오게 됐다. 17세기 중엽 효정에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죠. 효정 임금에 대한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죠. 정부가 설점 수세를 제정하여 민간에게도 금관, 은광 경영을 허용하고 대가로 수세를 받대. 수세 밑줄고 수세.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 수세를 받게 됐다. 효정 때 설점 수세. 석탄이나 광산을 캐고 난 다음에 이익이 생길 거야. 그걸 세금 걷는 거예요. 설점 수세라고 불러. 효정임금 때. 그럼 효정임금이 왜 이와 같은 걸 허락했을까? 되게 효정임금 때 의미가 있죠. 설점 수세제라는 것은. 잡아봐요. 우리가 강산에서 주로 하는 게 금은이잖아요. 금은을 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농사 열심히 했더니 쌀 20가마 생산됐다고요. 근데 광산에 가서 딱 일주일 일했는데 금 2만 원 하나 발견됐어. 어떻게? 쌀 농사 짓는 거보다 100배 낫잖아요. 노동력 적게 들어가 시간 되게 투자됐지. 그러니까 시간 대비 노동력 대비 되게 적은 양을 투자하고도 어떻게 많은 이익을 가져왔대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농사 짓겠어요? 금강 가서 금 캐겠어요? 우리 서구 사상, 미국이든 호주든 이게 골드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떼돈을 벌었대. 그럼 어떻게? 그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는 거야, 다. 광산 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누가 무슨 일에서 돈을 잘 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가. 그렇잖아요. 뭐 IT 기업이 돈 된다고 다 IT 쪽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화폐가 되게 돈 됐네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화폐에다 가상화폐 투자해서 쫄딱 망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꼭 갔죠. 예나 지금이나 자기 호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투자할 경우에는 밥 먹는 거야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먹는 거지만 돈이 뭐 1,000, 2,000, 3,000, 1억, 2억, 10억, 100억 넘어가야 되면 어떻게 심각해져야 되잖아요. 집 되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봐요. 설치했대요. 뭐를요? 점포를요. 금이나 은을 캐면 이런 광석에 묻혀 있다고 이렇게 금이 어떻게 떼어내야 되잖아. 그래야 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 금을 떼서 어떻게 다시 정제작업을 해서 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kg짜리면 1kg짜리는 금괴가 만들어지잖아. 이걸 금괴라고 그러잖아. 금괴를 공장에 넣거나 수출하는 거지 돌멩이에 붙어있는 금이나 은을 수출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철기시대 철을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철정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일본에 수출하면 어떻게 그게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금괴를 만들어서
시중에 팔거나 수출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한 용도로 목걸이를 만들든 반지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발찌를 만들든 그 자유잖아요. 자,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야. 점포를 설치하고 대신에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설정 수재. 효정이 지금 이런 걸 거대할 이유가 뭐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 돈이 필요하지? 지금 누구한테 복수해야 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나라한테 당했잖아요. 2번 당했잖아요. 정묘란, 병자란, 허되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사 숫자 늘어나고 무기 막 양 늘려야 되잖아요. 요즘 말하면 최신식 무기도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효정긴국 때 우리가 충청도, 아니, 경상도, 전라도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동법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설정 수재를 통해 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청을 복수하지 못하지만 서인 정권의 권력 유지와 효정의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임없이 백성들을 호도한다고, 속인다고. 야, 우리 청에 복수해야 돼. 돈 필요해. 군사 많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돈 될 만한 거 다 긁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대동법을 통해서 세금도 걷어들여야 되고, 금강, 은강 개발해서 어떻게 돈 되는 거 막 걷어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효정 때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효정이 대동법을 전국화는 아니지만 하삼도로 내려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설정 수지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들 전부 다 뭐야? 돈이 필요한 이유가 이면에 따로 있다는 거. 누구에 복수하기 위해서? 청에 복수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18세기 끝에 부분 봐보시죠. 수령수세제라는 게 있어요. 수령수세제. 수령수세제. 자, 봐보세요. 농민들이 광산 집중 때문에 사체에 대한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장제가 시작돼요. 별장제가 시작되면 폐지됐다가 다시 수령제로 갑니다. 별장제, 수령세제 갑니다. 별장제, 수령, 수세제 갑니다. 설명 안 들으면 도저히 모를 거예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 돈을 다루는 부처. 지금 21세기 돈을 다루는 부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돈을 다루는 부처는 어디죠? 기획재정부예요. 기재부라고 그래요. 통상 줄여가지고. 우리나라 예산, 총 예산 얼마, 어디 얼마 딱딱딱딱 분할하는 거예요. 딱딱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통과 딱 하는 거예요. 국방 예산 얼마, 교육투자비 예산 얼마 막 탁탁탁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별로 지원금 얼마 탁탁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 상정하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뺐다 넣었다 해서 그걸 조정해서 국회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때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시에, 우리 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국가 예산을 따올 것인가.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 걷어들이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 근데 쓸 돈은 되게 오바돼. 그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돼? 큰 정부인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 도움 받기 위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있으면 좀 봐봐요. 11월, 12월 되잖아요. 이제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붙을 거야. 여러분 동네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수건 사업이 있는데, 예, 우리 정부로부터 50억 가져왔다. 30억 가져왔다. 어디 20억, 어디 막 전단지 날라오고 여러분 막 문자가 막 올 거야. 예. 뭐, 어디 지역구 의원 누구 홍길동입니다. 우리 지역 예산에 50억을 제가 끌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러니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꼭까지 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일하는 사람 일꾼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11월, 12월 달도 막 날라올 거야. 내가 국회에서 막 끌어왔다는 얘기, 국가에서 뺏어왔다는 얘기. 얘기 가셨죠? 이거예요. 호조예요. 봐봐봐. 지방에 지방자치장이 있잖아요. 요즘 말은 시장 군수고, 그죠? 그 당시에는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관당했다는 거야. 어디를? 광산을 지방간인 장들이 광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봤다는 거야. 근데 정부에서 이걸 가져오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뭘 파견한 거야? 호조의 한 국장급 정도 돼, 별장이란 게. 별장이 와서 관리하는 제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쯤면 국장급 된다는 거예요. 최고 고위급 인사가 지방에 내려와서 광산 개발하는데 총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왔어.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요.
지방관이 요즘 시장 군수가 협조를 하는 비협조예요.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방관들은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 봐보세요. 조선 후기가 되면 지방관은 어떤 방법으로 지방관이 되죠?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심 합격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3분의 1 어떻게 되죠? 매간매직이에요. 군수가 한 7억에서 8억, 도지사가 1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지방관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천시장을 하기 위해서 15억 투자하고 왔다? 근데 인천에 광산이 하나 개발이 됐다? 오케이? 그럼 인천시장 15억 본전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아니, 장사하는 거잖아, 지금 지방관이. 15억 투자한다면 내가 15억만 건지게 한 거야. 더 이익을 더 많이 걷게 한 것들이야, 사업이라는 게. 원금 투자 대비 이익이 2배, 3배, 10배 더 늘리는 게 비즈니스잖아. 이게 비즈니스 메이지 지방관이 아니야. 지방관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현재. 무슨 말이지? 가요, 지금? 그렇잖아. 이렇게 투자한다고. 근데 이 사람 협조하지 않아.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지 않아. 왜? 중앙에 돈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럼 협조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 사업이 진척이 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비협조야. 왜 비협조일 거야? 봐봐요. 광산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가 장비와 기술자예요. 여러분, 광산입니다. 개발해서 여러분 가서 할 수 있어? 뭘 알아야 하지. 맨손으로 팔 거야?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기술자와 장비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들이 지방자치단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뭘 협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장비하고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다 통솔하고. 아니요, 저는 통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게 발뺌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치단체 장들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누가 속 터지죠? 별장 속 터지 미치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해야 되는, 파견돼서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산 개발하고 돈을 벌어서 올려 보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협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관들이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 다시 별장대 페이도 다시 뭐로 가는 거? 원위치. 수령이 지방관이 직접 개발하고 돈을 걷어 세금 올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내 호주머니도 좀 들어오고 그 업자들에게 돈이 좀 나가고 돈이 골고루 분배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령 수수료로 다시 갔다는 거야.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수령이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파워가. 마지막 가보죠. 덕대, 혈주 보시죠. 덕대가 혈주와 채굴 노동자, 재련 기술자 등 임노동자를 고용, 강물을 채굴, 재련하기도 하였다. 임노동자 밑줄 그어야 돼. 조선 후기가 되면 임노동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임노동자. 앞에다가 임노동자에서 임노동자 부분에 이거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임금 받는 노동자야. 우리가 주 사업이 농사 짓는 업이잖아요. 그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 짓는 필요가 다른 필요 없어요. 이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거야. 요즘 말로 전문용어로 노가다로 불러요. 이럴 때 하는 속어긴 한데 아시죠? 요즘 말로 노가다 해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 노가다는 사람 임노동자라고 불러. 하루하루 일하고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산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농사하는데 나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남는 이익의 인력들이 좀 더 이쪽으로 투입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체도 사용하는 모르게 채굴하는 사람들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 광산 개발 시대별을 쭉 흐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7쪽 한번 봐보시죠. 177쪽. (177쪽에) 제일 하단부에 개시와 후시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들이라는 뜻이에요. 개시와 후시. 같은
같은 말로 개시는 공무역.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무역하는 공무역. 사무역은 말 그대로 요즘 말 치면 개인이 밀수하는 겁니다. 개인이 밀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하면 우리나라와 청나라, 우리나라, 일본이 무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무역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 있어요. 국가로부터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 무역하는 거야. 요즘 말처럼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SK 뭐 이런 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허가를 받고 상대 국가에 무역을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갖다 우리 공무역이라고 불러요. 요즘 말처럼 마약이죠. 밀수를 하는 이유는 뭐죠? 돈이 돼서 합니까? 돈이 안 돼서 합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하잖아요. 누구나. 그죠?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인데, 결국 마약은 뭐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깜빡 가긴 하지만, 안 걸리면 일확천금을 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을 투여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 가장 심각해졌죠. 지금 이제 우리. 마약 청정국이라 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 뉴스를 접해보면 안타깝죠. 그만큼 밀수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돈이 된다는 얘기야. 예나 지금 똑같아. 돈이 되니까 밀수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절대 밀수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역과 사무역, 개시와 후시 정도 기본적으로 봐봐요. 중간 개시 보죠. 압록강, 의주 건너편, 중강 등에서 주로 하는 게 개시입니다. 의주 밑줄 그으십니다. 의주. 여기 북간 개시, 해령과 갱원. 여기입니다. 해령과 갱원. 이렇게 청나라로 가는 통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 이렇게. 애간 개시 여기입니다. 부산이죠. 그 정도만 잡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안 가겠습니다. 그 다음 178쪽 한번 봐주시죠. 178쪽. 거상에 대도 갑니다. 경강상인, 강상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한강을 얘기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영업하신 분들입니다. 한강과 서해안을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경강계시. 오늘날의 한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홍대, 마포죠. 오늘날의 홍대나 용산 지역이 발전된 이유는 여기에 많은 물산들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서울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서울에 이 물건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다 싣고 되게 편리하고 좋죠. 운반 수단이. 그죠? 많은 양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한강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홍대나 용산이 이태원 같은 지역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일단 모이면 어떻게 해? 배고프면 먹어야 돼?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 늘어나요. 음식만 먹나? 술도 먹지. 그지? 그럼 돈 줘야 먹잖아. 그럼 요즘 말 어떻게 해? 은행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많이 먹다 보면 잠자야 되잖아요. 숙박업도 들어가야 돼. 그럼 요즘 호텔이겠죠. 그래서 홍대 가면 어떻게 해? 선생님 한 6개월에 한 번씩 어쩌다 한번 가보면 어떻게 호텔이 막 갑자기 하나씩 막 늘어나 있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어떻게 호텔 사업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숙박업이. 숙박업, 요식업 이라는 것들이 한마디로 홍대에 다 집결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용산, 이태원 같은 게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이제 또 강남 쪽으로 많이 가죠. 강남, 신논현역 이쪽 부분은 많이, 거기 약간 좀 고급스러워. 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강남에 가고 신논현 가는 거고요. 그냥 우리 대학생 정도 젊은 친구들 그냥 쉽게 간단히 만나고 뭐 한 1, 2만 원 정도 투자하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먹고 그냥 오면 되는 거니까 잠을 안 자고 오면 되니까. 홍대로 많이 가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렇잖아요. 호주머니에 한 5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가면 어떡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술도 먹고 차도 한 잔 먹고 친구하고 그냥 가볍게 먹고 올 수 있는 장소니 홍대가 되게 번지는 이유가 거기에요. 적당한 가격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예전에도 똑같이 예, 한강을 중심으로 되게 그때 당시에 뭐야? 지금 얘기 나오는 양화대교 있죠? 잘 모르면 안 되는데 노래도 있잖아. 양화대교 노래라는 적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게 경강개시였다. 그 다음에요. 선박의 제조와 판매, 조선의 부자, 선박의 밑줄 긋습니다. 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대동미 운송에 종사하기 부를 사겠다. 대동미 운반도 했다는 것. 지방에 있는 대동미를 운반하게 됐다. 개성상인 송상이라고도 합니다. 송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송악산 밑에 있다 해서 송산이에요. 송상이라고 불러요. 개성이 가장 유명한 산이 송악산이니까요. 전국적으로 상권할 때 송방을 설치해서 송방, 요즘 말로 쓰면 체인점 적어놔요. 체인점이에요. 어떤 브랜드가 있다면 지방에 체인점들 있잖아요. 체인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 송도 사계북이라고 하는 복식부기가 있었대요. 네, 송도 사계북이. 되게 좀 어려운 단어죠. 송도 사계북이. 우리 역사는 처음으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간편장구 복식부기 제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의 개인 사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우리 밖에 나가면 식당, 커피숍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장 흔히 보이는 게 식당, 커피숍, 뭐 술집, 뭐 기타 등등 다양하잖아요. 복식북이 요즘에 아마 한 연매출 한 8천 이하 정도 올리면 간편장부. 오늘 총 수입 25만 원. 그것만 적으면 돼. 그리고 총 소비 20만 원. 5만 원 이익금. 그리고 매년 5월달쯤 되면 세무서가 신고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천 이상 막 1억, 2억, 2억, 3억, 10억, 100억 올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식부기. 오늘 수익과 지출을 적어야 돼. 오늘 수익과 지출을 다 같이 여기는 오늘 수입만 적는 거야. 그리고 이걸 월 통계, 연 통계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복식부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재료값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오늘 아르바이트 비용 5만 원짜리 나갔다 10만 원짜리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송도 사계북이라고 복식북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여러분 훗날 혹시 비즈니스 한다면 간편장부 적고 싶으세요? 복식북이 적고 싶으세요? 복식북이 적어야지. 덩치가 벌써 몇 억씩 가야지. 그죠? 한 달에 막 10억 매출 올려야지. 이번에 5천만 원 올려서 굶어 죽어. 이거저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적자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만상, 의주, 평양의 유상, 그 다음에 동네의 내상. 이렇게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필요치 않는 건 빼버릴게요. 제가요. 그 183쪽 한번 봐주세요. 183쪽. 중간계층 한번 봐보시죠. 중간계층. 중이라고 하죠, 보통. 중인들. 또는 같은 말로 중서라고도 하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죠. 이 사람들 어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과 중인이 성장하였다. 통청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자, 봐봐요. 이 사람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본다. 과거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쉽게 해서 우리 말은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볼 수 있나요? 빨리 대답하세요. 응? 원래 안 되는데 본다고?
이 친구 말대로 원래라는 단어 한번 써볼까요? 원래 가능해요. 양인 이상이신 분 누구나 가급적 볼 수 있게 꼭 그 기억하셔야 돼요. 막 이거 애우려고 하지 마. 봐봐. 양인 이상 어떻게? 응시가 가능하잖아. 양이 뭐야? 백성 이상이야. 농민 이상이신 분 누가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직업상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자, 응시 가능하면 그죠? 영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 먼저 주로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응시 가능하다. 뭐지 그건? 사회 통념상 얘기하는 거야. 사회 통념상 어떻게? 불가하다는 얘기야. 볼 수 있는 건 주로 기술직이다. 뭐죠? 의과, 의사 되는 것. 그 다음에 역과, 역관 되는 것, 통역하신 분들. 요즘 말로 좀 기술직이야. 기술직 응시는 가능해.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중1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면 사례도 나올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양반 출신이다. 그런데 몇 대를 기술직 하다 보니 우리가 그냥 중서로 불리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식 질문이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분들이 하신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항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문학. 사대부들하고 예. 중인들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합니다. 그죠? 사대부들도 합니다. 사대부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시를 쓰고 발표합니다. 양반 집에 모여서 예,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생들을 대서 춤추게 하고 음악을 틀게 하고 시를 읊게 되면 어떻게 또 받아 또 시를 쓰기도 하고 예,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중인들이 이 모습을 봐요. 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마을 뒷산. 양반들은 자기들이 멋진 집에서 건물에 사는 거예요. 술도 가져오고 막 기생도 춤추기도 하고 우리가 꼭 하고 싶은데 양반 눈치가 있는 거야. 하다가 걸리면 되게 살이 얻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이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양반들이 보지 않는 곳에 모여서 시를 쓰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해. 봐봐. 위자 보자. 거리 이자야. 집이 아니야. 거리 나와서 한다는 뜻이야. 항구 항자야. 봐봐. 선생님이 여기 또 걸어다니는 요 도시가 그냥 인천이야, 인천.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제물포항 인천 항구야, 여기가. 그래서 인천은 뭐라 불러? 항구도시라 불러. 부산을 뭐라 불러? 항구도시라 불러.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바로 붙어 있어. 이런 도시를 항구도시라 불러. 항이 뭐야? 항구 항자야. 거리와 항구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강이 있는, 즉 바다 부분이 있는 육지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는 문학, 이걸 이항문학에 불러요. 중인들의 문학을 이항문학으로 불러요. 거리 문학이라 불러 쉽게 해서. 거리에서 문학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이항문학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봐보시죠. 옥계시사, 밑줄 하나 그어보세요. 옥계시사. 그 다음에 청계철 중심으로 육교시사. 옥계시사가 주로 가끔 지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 하는 모습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요. 요즘 말하자면 따라쟁이들이야. 따라쟁이들이 하고 있는 문학들을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그 작품을 보겠습니다. 규사, 별표, 규사, 규사.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꽃이 있다 한번 쳐보자고. 해바라기 꽃을 쳐보세요. 이렇게. 자, 봐보시죠.
해가 여기 동쪽이라 치면 동쪽으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맞죠? 자, 봐봐. 해바라기 곳은 이 해를 따라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따라가요.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줄기도 같이 따라간대요. 중인들은 꿈이 해바라기처럼 꽃뿐만이 아니라 줄기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마음이 같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나도 양반 되고 싶다는 얘기야. 얘들이 양반이라면 해가 양반이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줄기마저도 같이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실은 이 가지도 줄기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규사라고 불러. 해바라기 규자를 써서 즉 중인들의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연조기강, 향리 출신의 역사서, 소대풍요, 이항인들, 중인들이죠? 이항이니까. 거리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 이항인들의 작품입니다. 어우야담. 유몽인이 체크해야 돼. 유몽인. 유몽인의 호에서 따온 걸로 기인, 상민, 천민, 기녀이리까지 그 사람들이 글을 다 옮겨놨다. 호산애기. 그 호산은 조희룡의 호입니다. 조희룡이 쓴 책이란 뜻입니다. 수록된 인물들을 학행이 높은 사람, 시서에 능한 사람, 인물, 가객, 노래 잘하는 사람, 효자, 의학, 영려, 연려, 신선, 승려, 미천한 신부들 다 적었어요. 호산에게도 앞에서 별표합니다. 규서하고 호산에게 별표 하나씩 또 잡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희조일사, 이경민 비슷하고요. 이항 전문학 비슷하고요. 고문비락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것은요. 시험장 가기 3일 전에 볼 것. 오늘 수업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정도 하나 하고 3일 전에 꼭 읽을 것. 이유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나오게 된다면 되게 난이도를 높이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항문학이다. 그래서 작자와 작품과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안 내려고 합니다. 모의고사는 안 내려고 합니다. 노비 종모법 봐주세요. 영조 별표입니다. 노비 종모법. 양반의 증가와 상민의 감소로 국가 재정이 약화되자 그 태안으로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이면 그 자식을 양인을 삼는 법. 별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촌 질서 변화 중에 족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성하보라고 그러죠. 성하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조선 초. 첫 번째 족보 성하보라는 족보가 아주 오래됐죠. 청금록과 향안. 신분을 확인시켜준 장치이며 제주사족의 향촌 지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청금록. 출석부에 실격에서 서원이라든가 성균관의 출석부를 갖다가 청금록이라고 불러요. 그 청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학생 시절에 교복 입어본 적 있죠? 선생님이 입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입어본 사람도 있고 안 입어본 사람도 있는데 겉 아웃도어가 청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 해서 청금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학생들 출석부예요. 향안, 양반들의 명부죠. 우리 지역의 양반 명부를 향안이라고 그러죠. 동계, 동약. 마을 단위의 모임입니다. 동종마을의 서운과 사우. 사우 밑줄 보세요. 사우. 여러분 김씨, 이씨, 가장 흔한 성이 이런 성들인데요. 김씨, 박씨, 채씨. 마을에는 집성촌이 있다 쳐봐 이렇게. 집성촌이 있다면 마을 외곽에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요. 그리고 우리 김씨들, 이씨들, 박씨들, 채씨들이 여기서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뭐죠? 야, 우리 성씨가 우리 마을이 짱이야. 우리 마을에 잘 나가는 성씨야.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과시.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정도까지만 체크하세요.
다음 페이지 빨리 넘겨보세요. 가족제도의 변화 봐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초기와 조선 후기에서 혼인 부분 꼭 봐주세요. 혼인. 고려부터 조선제까지 남기, 여가혼, 솔소혼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여자 집에 사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오는 거죠. 친형제도 남녀가 결혼하자마자 남자 집에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시집간다는 용어를 써요. 앞에 건 뭐라고 하죠? 장가간다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얘기할 때 뭐죠? 언제 시집갈 거야 하는 얘기 뭐야? 내가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시집간다는 얘기. 장가간다는 얘기 뭐죠? 내가 여성 집에, 와이프 집에 가서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걸 전문용어로 남기, 여가혼, 솔소혼. 조선 후기의 친형제도. 이것만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호적 좀 한번 봐보시죠. 호적. 3년마다 작성. 그 다음에 사조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성명, 본관, 노비와 머슴도 기록한다. 노비와 머슴도 우리 호적에 다 기록하더라. 그 다음에 세부를 만들어서 중앙과 가나, 가정에 보고하는다. 이렇게 세부를 보고하는 이유는 과거 시험을 볼 때 신분 확인용이에요. 네, 과거 시험을 볼 때 신분 확인용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과거 합격을 한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어떻게 시군청에 되게 제출하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이긴 한데 즐거운 마음을 하더라고 보니까 합격하는. 선생님 제가 오늘 바빠서 못 뵙니다. 내일 모레 가겠습니다. 왜?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힘들어요? 아니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울산 지역의 호적 분포, 이거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1729년에서 1867년으로 오게 되면 양반의 숫자가 증가해요. 대신에 상민과 노비는 감소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 상승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 숫자가 증가한다는 얘기 뭐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네,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야.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족보를 매입하는 사람들 증가하는 거예요. 족보를 사서 양반 족보를 산다는 얘기 뭐야? 내가 양반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네, 양반들만 족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후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됐죠? 시작하겠습니다.